안녕하십니까. 품질 경영 문제 해결 과정 전문 강사 변석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식스시그마 척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겠는데요. 자, 이 식스시그마 척도란 1987년 모토로라에부터 시작돼서 통계적 용어에 불과했던 식스시그마가 기업 경영 목표로 설정되는 그렇게 이제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는 3포와 평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식스시그마 수준, 시그마 수준이 어떤 의미가 갖고 있고 생활 속에 식스시그마 수준이란 어느 정도인가라는 거 한번 보면서 이해가 쉽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COPQ, 저품질 비용에 대해서 개념과 프로젝트 관련 용어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 사고하고 통계적 방법,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 방법, 통계적 사고, 이건 3포와 데이터라는 것에 커먼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생각하고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철학, 이게 통계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철학은 프로세스에서 나오는 정보를 어떻게 대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고 실천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다양한 대응이 취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통계적 사고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각각의 그것을 활용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방법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3포를 먼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포에는 정확도를 이야기하는 게 있고 정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평상시에 쓸 때는 별로 크게 이게 차이를 못 느끼고 활용할 수 있는데 통계적 개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정밀도라고 하면 원하는 목표의 평균치가 미트될 때, 이럴 때를 정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확도는 평균값이 같을 목표한 바하고 동일하게 갈 때 정확도를 이야기하고요. 정밀도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모이느냐, 못 모이느냐,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타겟군을 보게 되면 정확도 측면에서 이 왼쪽에 맨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정확도도 좋고 정밀도도 좋습니다. 그런데 정확도는 괜찮은데 정밀도는 나쁘다. 이것이 산만하게 퍼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정확도는 나쁜데 정밀도가 좋은 경우는 한쪽에 탄착군이 한쪽에 모여 있지만 센터에서 벗어나 있는, 목표치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정밀도와 정확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통계적 분포를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화살, 다트를 던졌을 때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치에선 벗어나 있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일관성은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은, 통계적 용어로 사용한다면 정밀하나 정확하지는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3포 그래프, 우측에 있는 3포 그래프를 보면 목표한 곳에는 미트되지는 못하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 보면 3포는 굉장히 퍼져 있죠. 퍼져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목표하는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표적 안에는 있지만 일관성은 없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를 통계적 용어로 한다면 정확하나 정밀하지는 못하다. 자, 정밀하지는 못하다는 말을 잘 이해하시겠죠? 자, 그것을 분포표를 보게 되면 우측에 보시는 것 같이 목표치에는 정확히 센터하고 피크치가 잘 맞아 있습니다. 그러나 산만하게 퍼져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이것이 식스시그마에서 문제란 3포, 평균, 이것을 전부 모아서 가운데다가 맞춰주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포를 이해했다면 3포는 왜 발생했을까? 자, 3포가 발생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원인을 좀 분류해 본다면 5M, 1E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 설비, 재료,
방법, 측정 오차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 이것들을 다 모아서 그 원인에 의해 가지고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산포가 크게 벗어날 수 있는, 산포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자, 이것들의 원인들을 어떻게 제어하느냐, 원하는 것에 센터링을 잘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 시그마 산포가 차이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산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게 되면 산포는 넓게 퍼져 있는 상태가 돼 있죠. 그렇지만 규격 한계치를 봤을 때는 3시그마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그래프에서 보면 시그마 정도에서 우측으로 벗어났습니다. 벗어났는데 산포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것이 1시그마만큼 시프트가 되어 있어서 실제 능력은 그보다 훨씬 좋을 수 있는, 세 번째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5시그마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지만 1시그마 정도 센터에서 벗어남으로써 4시그마밖에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6시그마 수준이라는 것은 그만큼 산포가 6시그마 수준에 와 있으면서 센터링이 잘 돼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6시그마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일까? 라는 거 한번 그냥 대충 정리해 봤습니다. 자, 양호율과 DPMO라면 불량률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양호율은 99.99966 정도 되는 수준을 6시그마, 3시그마는 93.3% 정도가 되는 양품률,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불량률로 본다면 3.4 ppm, 100만 개 중에 3.4개 정도가 불량이 날 확률이라고 볼 수 있고요. 3시그마면 6,680개 정도의 불량이 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00만 개 중에 그 정도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척도를 비교해 본다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라고 보면 시간당 2만 개의 우편물, 이거는 미국에 있는 통계, 그러니까 미국에서 물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비교해 본 겁니다. 시간당 2만 개의 우편물이 분실될 확률이 3시그마 수준입니다. 그리고 매년 20만 건의 약 처방이 잘못될 확률, 대단한 거죠. 그런데 6시그마 수준이 되면요, 시간당 7개의 분실 정도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약 처방도 매년 68개 정도의 처방이 잘못될 확률을 이야기를 합니다. 훨씬 안정적이고 믿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자, 6시그마에서 프로세스, 고객, 또 조직에서 발생하는 그런 각종 데이터들을 구분해서 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현 수준을 명확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된다면 그것이 이제 6시그마에서 처음에 시작되는 데이터의 핸들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준을 정립하고 산출을 해야 됩니다. 불량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직행률이 얼마나 나오는지, 품질 결함은 얼마나 있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데이터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화 되는 것이 그 타겟, 목표를 달성했을 때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 가능한 수준이 되겠죠. 이를 통해서 결함을 제거하고 산포를 개선함으로써 직행률이라든가 불량률, 그 다음에 저품질 비용들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가져올 것이고요. 저품질 비용을 개선함으로써 이익 창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품질적 측면으로 고객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6시그마 척도에서 사용하는 이런 목적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단위로 보면 측정 가능한 단위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회라고 본다면 기회란 결함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검사나 시험 대상입니다.
이 좀 애매한 내용이긴 한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A 사업부에서 PBA 제조 공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B 보드를 개선해서 프로젝트를 갖고 교육에 참여했던 블랙벨트 후보가 있었는데요. 대상 보드의 불량을 발생하는 포인트 수가 10,000개 정도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서 이중 4,500 포인트를 초점을 맞춰서 이것 중에 3가지 프로세스를 거쳐 생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250개의 보드를 생산하는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결함을 모두 제거했을 때 720포인트가 발생한다면, 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이 예에서 단위는 뭘까요? 개겠죠. 개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디펙트는 뭘까요?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래서 그 기회라는 것은 비율만큼 향상될 수 있는 요소, 그러니까 양품이 날 확률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량률 DPMO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할까요? 자, 측정한 정량화된 값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어떤 분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그 분포에 따라서 규격 한계치에 벗어날 수 있는 확률, 어느 한쪽에만 그 상한치가 있을 수 있고요, 하한치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벗어날 수 있는 확률. 자, PBA에서 800개 용접점과 그 200개 부품에 구성되어 있다면 PBA는 납땜 불량 후 6군과 그 불량 부품이 2개가 발견되었을 겁니다. 이것을 DPMO로 계산한다면 6군데 더하기 불량난 2개, 그러면 8개죠. 8개를 총 용접한 점이 800개에 거기다가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부품 200개, 그러면 합치면은 1000개가 되겠죠. 1000으로 나누고 그 100만으로 나누면 8000이 될 겁니다. 네, 이것을 그 100만 분의 1 단위로 100만 분에 발생할 불량률로서 계산함으로써 이것을 DPMO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수율을 여러분들 제일 많이 보이는 것들 중에 그 일드, 수율을 이야기를 합니다. 수율에는 몇 가지 수율을 그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초기 수율, First Time Yield라고 해서 FTY라고 쓰는데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면 개별 공정에서 처음으로 재작업이나 수리 없이 그리고 그냥 바로 직행하는 것을 수율, FTAY라고 하는 초기 수율입니다. 누적 수율. 자, 누적 수율이라는 것은 롤드 스루프 릴드라고 하는데요. RTY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 공정을 다 진행돼 가지고 전체 공정을 쭉 진행되는데 그 중에서 그 초기 수율이 바로 직행해서 나가는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직행률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이런 일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화 일드라는 건 뭐냐면 노멀 일드입니다. 전체 공정에서 품질 수준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인데 프로세스의 초기 수율의 기하 평균 개념으로 해서 처음 들어간 거에서 나온 거, 이런 식의 개념으로 표준화 수율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누적 수율이라는 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누적 수율이라는 것은 처음에 투입됐을 때 45,000 ppm의 낭비가 있다. 이제 물을 따랐을 때 깔때기로 들어간 것이 깔때기로 다 들어가고 넘치지 않고 가는 확률이 95.5%입니다. 거기에서 다시 다음 깔때기에서 또 걸러지겠죠. 그리고 또 떨어집니다.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그러면 97%의 수율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94.4 수율로 해서 최종적으로 처음에 따랐던 거에서 마지막에 그 원하는 곳에 담길 수 있는 확률은 모두 곱해보면 알겠죠. 이것이 87.4%입니다. 이것이 RTY라고 이야기하고 롤 스루프 일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잘 보신 것 같이 여러분들에서 한번 설명했던 그 히든 팩토리라고 하셨죠. 재작업이라든가 그
그 다음에 불량을 해서 폐기하는. 근데 재작업하는 것도 사실은 마지막에 다시 이렇게 채워질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의 그 품질적 개념으로 본다면은 불량의 발생이고 재작업에 재작업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불량이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타겟으로 우리가 목표를 잡고 진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3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3포는 계량형 특성에 대한 3포를 계산하는 데 사용하고요. 이건 뭐냐면 여러 그 자연계에 있는 모든 숫자에는 포인트가 찍혀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평균은 얼마냐, 그 3포는 얼마냐라고 하면 각 평균치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 거리만큼을 n분의 1로 나눠주고 이것이 그 마이너스 요소와 플러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스퀘어 작업을 해서 정수화시킨 그 플러스 값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자승했던 걸 다시 루트로 씌워서 원상복귀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단위로 바꿔주는 작업을 3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 3포, 그 표준 편차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표준 편차를 통해서 우리의 정교화되어 있는 상태의 값과 비교함으로써 쉽게 그 값들의 그 확률을 뽑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밑에서 보면 불량률이 뜰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계치, 얘가 우리가 규격 한계가 있는데 그 규격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 양품이고 벗어나면 불량입니다. 그 불량이 뜰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할 적에 3시그마 수준의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0.7% 정도의 불량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한쪽 편측만을 본다. 한쪽 편측 스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의 2분의 1이겠죠. 0.35 정도의 불량이 뜰 확률이라고 얘기하면 쉬울 겁니다. 자, 6시그마 수준이 된다고 하면은 그거보다 훨씬 작은 3.4 ppm 정도의 불량이 뜬다.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시그마 개념에서 수준에서의 개념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품질 특성에 정규 분포에 따르고 있다라고 한다. 그 품질 특성치라는 거는 자연계의 모든 숫자는 정규 분포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통설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있고요. 그 규격 중심에서부터 규격 한계까지의 거리, 표준 편차의 몇 배가 되느냐를 보고 이것이 수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시그마냐, 2시그마냐, 3시그마냐, 4시그마. 이게 시그마. 그래서 편차 1시그마의 몇 배수가 그 규격 한계의 인지를 보는 것을 시그마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6시그마 수준이라고 하면 GC 6이 될 거고요. 그러면 불량 날 확률은 1 ppb 수준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프로세스가 그러면 일정하냐?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항상 일정하냐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좀 약간의 변차가 있습니다. 작업 교대를 한다든가 원재재 라트가 차이가 난다든가 작업자의 수준이 차이가 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서 열심히 하지만 평균값이 어느 정도 변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평균값의 변화를 인정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그 측면에서 쳐다본다면 이게 기본적으로 1.5시그마 공정 능력을 이 공정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지만 다른 요소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고 그것을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자라는 개념에서 보면 그게 1.5시그마입니다. 평균의 이동을 인정하는 수준이 1.5시그마. 그러면 1.5시그마 벗어나는 그 센터가 그 평균치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걸 가정하에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 표준치에서 6시그마는 실질적으로 계산적으로 4.5시그마 수준이 될 겁니다. 자, 표준의 DMOP는 각각의 4.5시그마만큼 시프트가 일어났기 때문에 1.5시그마만큼 일어났기 때문에 실제로 불량 날 확률은 3.4 ppm 4.5시그마 수준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6시그마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에서 시그마를 산출할 때
CTQ를 파악을 했죠. 그것을 작은 스몰 y로 해서 각각의 CTQ를 여러 개를 놔두고 그것의 안에서 비교, 분석하고 적합성을 확보하고 그 각각의 Z 값들을 몇 시그마 수준으로 그것들이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겁니다. 그것을 비교했을 때 Z 밸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서 시그마 수준을 결정하고 노멀 일드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Z로 해서 각각의 비교했을 때 해야 될 타겟을 명확히 하는 방법도 하나 있겠죠. 이것이 프로젝트를 뛸 때 타겟을 할 때 스몰 y를 정해야 하는 방법이 될 겁니다. 데이터 수준을 모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형이 있고 연속성이 있습니다. 이거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통계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추가로 더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정규 분포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공정 능력은 CP와 PPK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숏텀과 롱텀이 두 가지가 있는데 CP와 PPK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롱텀은 평균값의 이동을 환산해서 연산해서 같이 연결해서 계산했을 때 롱텀이라고 하고요. 숏텀은 다이렉트로 계산해서 나오는 것을 숏텀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식스 시그마 수준을 확인을 하고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좀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공정 능력을 평가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단기 능력인지 장기 능력인지 CP인지 PPK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면서 서로 계산을 해서 합리적으로 군을 선정해 나가는 과정을 프로 차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 설명한 내용과 각각 하나하나가 다 매칭되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 중에 몇 가지 툴이 있습니다. 그 툴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툴에는 QC 7가지 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 7가지 툴이 있습니다. 좀 14개나 되니까 좀 복잡하긴 한데 자,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태, 이런 것이 데이터라고 하죠.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가 나오면 수치적 데이터가 있고 감성적이고 언어적인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수치적 데이터는 수치 데이터를 수집해서 정리해서 통계적 기법에다 집어넣어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언어적이고 일상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데이터화할까라고 하는데 그걸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이 뉴 7가지, 신 7가지 기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 7가지 기법은 수치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신 7가지 기법은 감성적이고 통계고 개념적인 것들을 같이 포함해서 같이 엮어서 데이터화하고 목표를 수정해 나가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7가지 도구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레토 그래프가 있고요. 특성 요인도가 있습니다. 파레토 그래프는 전체 원인의 20%가 결과의 80%를 차지한다는 개념하에서 파레토라는 사람이 만들어낸 툴이고요. 그래프와 같이 보입니다. 특성 요인도는 피시본 다이어그램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원인계가 여러 가지로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접합해서 연계돼서 들어오는지 그 원인들이 뭐가 있는지를 리스트업하는 데 아주 유용하고요. 히스토그램은 전체 정규 분포하고 있는 상태들을 비교하고 어느 상태에 있는지 목표치에 얼마나 같이 산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체크시트는 각각의 원인이 되고 이런 것들이 몇 회나 발생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관리도는 트렌드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가 연속성으로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들을 타점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그 점들을 개선의 포인트를 지나가고 있는지를 보게 해주는 거고요. 산점도는 원하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층별화라고 하는 것은 히스토그램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갖다가 두 개 원인에 의해서 같이 합쳐져 있는 걸 원인계를 나눠서 각각을 별도로 구분해서 보여주는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 7가지 도구가 있는데 그 7가지 도구는
뭐 KJ법이라든가 연관도법이라든가 개통도법이라든가 매트리스도법, 그다음에 매트리스 대해서 해석법, 뭐 이런 쪽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거 다 한번 보는 것보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트리스법이라는 것은 튼튼하고 단계별로 간다면 컨셉을 정하고 유저의 요구에 카드에 기입한 것들을 쭉 리스트업을 하고 카드를 분류합니다. 그 카드를 분류해서 데이터에 필요한 요소들로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유저 요구들이 어떠한 것들하고 연계돼서 그것이 소속되는지를 확인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고요. 순서에 대해서 높은 순위로 배열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용 특성을 정합니다. 그래서 겉 모양을 어떻게 하고 성질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구분을 하는 거고요. 다음은 그 마지막에 그 7번째 순서에서는 그 강도가 그거의 그게 요구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강하냐, 보통이냐, 약하냐 이런 식으로 나눠서 1, 3, 5라는 점수로 그것을 좀 가중치를 두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 매트리스법에 의해서 이런 표가 구성이 됩니다. 모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 위쪽에 가로축에 놔두고요. 세로축으로는 그 고객의 요구사항을 놔둡니다. 그리고 각각의 접점에서 그 각각의 그 중요도에 따라서 타점을 하고 그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 우선이 먼저 액션을 취해야 될 건 뭔가를 정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결론은 뭐 이런 모양이면 좋겠다라는 쪽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건 매트리스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그 위에 각각의 요소들이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을 경우는 위에 삼각형으로 나타난 그쪽에 타점하는 그런 거와 유사한 그런 식으로 거기다가 가중치를 둬서 계산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기 쉽게 만들어진 것이 이 매트리스법이고요. 다음은 마지막으로 PDPC라는 게 있습니다. PDPC라는 게 참 애매하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PDPC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7회 말에 1사후에 1삼루의 주자가 있다. 이랬을 때 2 스트라이크 3볼이다. 강공을 할 거냐, 스퀴즈 할 거냐, 뭐 이런 어떤 걸 할 거냐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 이를 예측하고 하나하나 리스트업하고 해야 될 리스크를 안고 갈 건지 아니면 어떤 의사결정할 적에 도움을 주고 발생할 수 있는 요소들이 가장 위험한 것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해서 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식스 시그마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척도를 한번 같이 공유를 했고요.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핸들링되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좋은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